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와 집사게이트 당사자인 김혜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에선 여야 정치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데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 전화 연결해 특검 수사 상황과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품격 토론에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적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18일 월요일 정적기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끝났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했지만 사실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네. 약 3시간 회담을 한 다음에 원래 예정을 했던 오찬 없이 이 기자회견만으로 6년 만에 만남을 마무리했는데, 그 지금 언론의 평가 이제 이른바 노딜이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상회담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가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하면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철수를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는 외신 보도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하고 협정을 맺는다면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유럽 정상들에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결과에 러시아가 휴전을 거부해 지속 가능한 이 평화협정을 복잡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회담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2곳을 점령했다고 알렸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길에 동행한다고요? 예,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어제 SNS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제 현지 시각 오늘입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다른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행엔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함께합니다. 프랑스 엘리제궁도 이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역시 이제 오늘 워싱턴 회담에 참석한다고 알렸고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아무래도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 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돌아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고 있어서 이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홀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경우 지난 2월 백악관 회담 때처럼 이 공개 면박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영토 양보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예, 지난 15일이죠.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한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이 이제 보도되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석 관장이 궤변 비판의 반성은커녕 자신의 광복절 기념사가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마디로 요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 관장에게 당신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독립운동의 숭고함을 앞장서 설파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다. 중립을 가장해 현란하게 혀를 눌리며 독립투쟁을 폄훼하려면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왜곡된 거다 이러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따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네. 이 국민 통합을 위해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광복을 세계사적 입장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 또 함석헌 선생도 이렇게 말했다. 뜻으로 본 역사에서 8.15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란 표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또 일부 언론은 이 뒷부분을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관장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 이 민주당은 김 관장뿐 아니라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등을 향해서 뉴라이트 친일 및 역사 왜곡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죠. 어제 2차 TV 토론회가 열렸죠? 예, 지금 탄핵 반대파, 찬생파 계속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탄핵 반대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당 분열을 초래한 특검 수사에 일부 후보들이 동조한다면서 이제 공세를 폈습니다. 이 탄핵 찬성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미온적인 후보들에게 과거와 절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 이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네. 이 김 후보는 조경태 후보에게 범죄 혐의 하나 없는데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는 것은 이 폭거와 만행이라면서 저는 당사에서 철야 중이고 안철수 후보도 동참했다. 장 후보도 1인 시위를 했는데 이 조 후보는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후보는 제1야당을 침탈하는 행위는 막아야 하지만 이 원인 제공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인물이라면서 당원 명부를 지켜야 하지만 범죄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경태 후보가 압수수색 당원 범위에 대해 지도부가 협의 중이라고 말하자 지금 투쟁을 해야지 협의할 게 아니다. 불법과 협의가 있는가? 죽어도 특검이 요구하는 당원 명부를 못 내주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찬탄파 후보 사이에는 단일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 가장 이제 변수나 이슈로 떠오르는 건 단일화 문제인데요. 지금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결선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후보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 혁신 후보가 힘을 모아서 당이 정통 보수,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모든 단일화를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저는 항상 면접원 여론조사보다 지지율이 더 나오는 사람이라면서 최소한 2등으로 어쩌면 더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결선 투표 가는 거 다 확실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돼야 본경선 1, 2위의 득표가 과반에 못 미치고 또 찬탄 단일 후보가 2위를 기록해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이들의 주장인데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면서 당대표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알아보죠. 모자 참변으로 이어진 서울 마포 아파트 화재 소식 전해주시죠. 예,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인데요.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인력 252명을 투입해서 이 10시 42분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14층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불을 더 키웠는데 네. 15층 이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던 27년 전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아들 3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화재 원인 밝혀졌나요? 아직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주민들을 임시거처에 대피시켰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 증언에 따르면은 이 불은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이 배터리를 충전해왔고 사고 당일 오전 폭발했다 이렇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어서 집에서 충전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요. 네. 이 유족인 사망자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화액을 뿌리려던 순간 또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다. 그러면서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 다른 층의 소화기를 다 끌어 뿌리려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비 소식이 있어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8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는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 그 밖의 지역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7.1도, 강릉 29.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청주 33도, 전주와 강릉 34도, 양산은 35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남부지방은 햇볕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열 질환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여의도 방향으로 입구 부근에서 정체가 매우 심한데 사고 여파입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이고요. 뒤로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부천부터 사고 여파받아 정체 극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곶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반월터널 부근에서 광교터널 쪽으로 14km가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광교터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후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서울 요금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고요.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 그리고 8탄 분기점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출근 차량 많아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이시죠. 백혜련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께서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을 이끌게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검찰에 이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 순위로 사법개혁이 높을 정도로 그런 열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정말로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법개혁 특위가 활동 목표로 5가지를 정했습니다. 이 대법관 증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인데 큰 틀에서 이 선정 기준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거 국민들 속에서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 그동안 개혁의 과제로 많이 되어 왔던 것들이요. 그리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인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하고 있는 상고 사건이 약 3,000건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한 판사가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14인 체제로는 이제 이 많은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 없이 기각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이
빈번하기 때문에 70% 이상의 사건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업무 가중 해소, 또 재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 대법원 증언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언 숫자는 예전에 뭐 100명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하는 데는 당내에서 공감을 이룬 건가요? 아직 그건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일단 30명 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30명으로 놓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까 시행 시기에 따라서 사법부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 그 사개특위 위원 중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또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관 수가 많아지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원합의체를 한 개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명이면 한마디로 15명씩 이런 식으로요. 두 개의 그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법기술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법관 증언의 문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만 계속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요. 네. 꾸준하게 그동안에 상고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논의가 됐었고 2010년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사개특위 구성해서 24명으로 대법관수 증언하고 비법조인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그런 개혁안을 내기도 했었고 2014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새누리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전원합의체 운영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사, 형사하고 또 뭐 가사, 뭐 특허 이런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전원합의체를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증원 규모에 따른 인력, 예산 등도 이제 뒤따라야 할 텐데 이번에 법안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결정이 되나요? 법안에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법안이든지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그런 내용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법안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네. 저희가 최대하면 가능하면 인력과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이것도 과제인데 어떤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일단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기는 한데요. 네.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이제 법조인과 관련된 단체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이 한정적이고 다양성을 담보기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법관들이 서운함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50대 남성으로만 규정돼 있다. 네. 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걸 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요. 현재 이제 대법원이 3개의 소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3개의 소부 중에 하나의 재판부는 서울대 법대 87학번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관 추천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특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하고 여성 참여도 좀 더 늘어나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부터 풀을 자각하고 넓히기 위한 이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부터 다양화돼야지 또 대법관도 다양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위원들도 다양화하고요. 그 추천 제도에서 또 뭐 조금 그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의 비율을 늘리는 거라든지 여성 그 대법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인사의 대법관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지금 특위위원들 간에도 대부분이 지금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법률 체계상에서는 비법조인이 대법관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니고는 그 법률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적인 시각으로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법조인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리적인 문제, 전원합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법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법조인이 지금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들이 네. 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에서는 공감대가 있지만 아예 법률을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다음 과제 한번 살펴볼게요. 법관 평가제도 개선. 이 부분은 법관에 대해서도 외부 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거는 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여러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관 네. 평가제가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대법원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법률로 좀 상향시켜서 국회의 어떤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또 도입하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법원 내부만이 아니라 네. 변호사에서 사실 매년 법관들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법관 평가 자료로서 작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을 좀 더 축소시키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네. 그것들이 인사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넓은 개념의 법관 평가제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다소 생소했던 것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요. 네. 우리나라 영장 발부율이 거의 9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영장이라는 것이 지금 개인의 사생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핸드폰을 뺏기면은 거의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단되는 그런 것이 사실인데 너무나 이 영장이 그냥 자판기처럼 그대로 발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압수수색이 영장 신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금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법 통제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무조건 그냥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발부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자는 취지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을 우리 개혁과제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에 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게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수사의 어떤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최소한의 그 범위에서 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수사라는 것이 조금 신속성과 보안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는다, 좀 작아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수사라는 것이 이제 그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이 추진 배경도 설명해 주시면요. 사실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판결문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직까지는 형사 판결에 한해서 확정된 판결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측에서도 사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계속 단계적으로 그래도 좀 이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사실 밝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 법원 측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러나 개인의 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그대로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가 판결문이 좀 더 공개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입법 목표는 추석 전 마무리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 네. 먼저 전문가 공청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또 국민 경청대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곳곳에 목소리를 듣고요. 그것을 입법화 해가지고 9월 초 정도에는 저희 특이안을 가능하면 만들어 내려고 하고요. 9월 초요? 네네, 9월 초에. 그러면 그것들은 이제 이제 국회에 이제 입법 네네. 발의를 하고 네. 그다음 논의는 이제 법사위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법사위에서 빠르게 진행한다면은 추석 전에도 충분히 이 5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5가지 핵심 의제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과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사법개혁 과제에서 쭉 논의됐던 과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숙성되어 있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과제들이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2차 특검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출석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야지만이 이 김건희 측에서는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패 막이의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증거들과 지금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막기 위한 그리고 나중에 사법 전략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 수사에 어떻게 보면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불출석이나 이 진술 거부권, 이 특검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수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규명에 멈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런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비협조적 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이제 진실 은폐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사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특검 측에서는 이제 또 김혜성 씨가 이제 이렇게 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혜성 씨라든지 또 건진법사라든지 여러 이 피의자들을 좀 동시에 출석시켜서 대질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에 좀 진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이 함께 오늘 동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 조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께서 오늘 참고인 조사 받으시죠? 네, 오늘 지금 4시에 특검에 가서 참고인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때 국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이 길을 극복했는지 역사 앞에 기록하는 일이고요.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당연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역사 앞에서 당당하게 좀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분의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적극 협조해서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수사를 위해서인데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당원 명부는 어떻게 내줄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당원 명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예전에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자기네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임하고 내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사안이 완전히 저는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특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수사가 자기네들이 참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요구안에서 그 컴퓨터에 와가지고 추출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부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협의하에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야지. 본인들은 그런 특검에서 요구하는 당원들이 당원 명부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당당하게 압수수색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나란히 앉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청래 네네. 대표가
이제 그 비유적으로 네. 지금 내란 정당과 이제 대면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송원석 대표가 바로 또 네. 똑같은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뭐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그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쉽게 함께 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장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올해 희수 씨 가족의 여름 휴가지는 제주도입니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은 함께 떠나는 걸 망설였지만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표정이 금세 밝아지셨어요. 공항 주차장에서 빌린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에는 간식 박스부터 의료용품까지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원하는 곳에 멈춰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은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도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다짐했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할 때 여행은 이렇게 도전이 아닌 일상이 됩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한 주의 시작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약하게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5에서 40mm 정도로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임진강이나 한탄강 등 이 지역 인근강 유역에서는 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전남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7.1도, 전주 26.2도, 강릉 29.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청주 33도, 전주와 강릉 34도, 양산은 35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연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오늘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어제 두 번째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글쎄 좀 두 번째 토론은 뭐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크게 좀 보다가 저도 식상해서 돌려버렸는데요.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제다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말로 지금 토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대통령의 계엄이 발생했는지 혹은 지난 뭐 짧지만 3년 동안에 윤 정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잘한 건 뭔지 앞으로 이게 대지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하고 당원들의 어떤 그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야만 그야말로 그 비전 새로운 국민의힘의 비전을 향하는 전당대회가 될 텐데 여전히 뭐 찬탄 반탄의 그런 어떤 대립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로 저는 뭐 물론 뭐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 반탄파들이 굳건히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미 이 전당대회가 누가 되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는 아직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치지 못했습니다. 야권의 냉정한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불과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금 현재 뭐 너무나 확연하게 찬탄 반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반탄 인사들이 두 분이 그냥 그래도 좀 지지율의 우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건 뭐 가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선을 넘어가지고 이미 이제 4월 4일 날 헌재의 파면 결정은 저는 일치로 다 난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은 뭐 우리가 참패로 이미 기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제1야당의 지위를 통해서 다시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견제하고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대 야소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국회에서 상대하려면은 지금 107석의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로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은 국민 여론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은 즉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만들어 나가는 후보들 간의 선의의 경합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뭐 그런 대회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윤석열 뭐 허리만한 뭐 친윤 인사들의 그 기득권과 영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뭐 또 인식들과 당을 변화쇄신시키겠다는 그런 계획 의지가 충만한데도 당내 기반은 좀 한계가 있는 이런 후보들 간의 대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까지의 두 번의 그런 뭐 토론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지 우리 국민의힘 전체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과 당권 주자들이 이 추앙하면서 함께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내년 6.3 이제 지방정부 선거를 통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렇게 이제 이재명 프레임과 또 정권 견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게 프레임이 서냐 이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합리적 보수로서 반듯하게 서야만이 이 거대 입법 권력과 헌정 역사상 뭐 지금처럼 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지기 없죠. 토론회였다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게 아쉽죠. 이 전당대회 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여의도 당사에서 특검 저지 숙식 농성을 며칠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당권 경쟁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제가 느낄 때는 우리 그 장 후보가 굉장히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장동희 후보에 대한 견제일 수 있고 여전히 지난번에 제가 뭐 강적들이란 프로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장 후보랑 후보 단일화 할 필요 없다. 나름대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난 대선 이후에 지난 대선은 본인을 위해서 캠프가 차렸다기보다는 한 전 총리를 위해서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더 이상 한덕수가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장동혁 쪽으로 기울어 있는 데 대한 약간 불안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는 있으나 미묘하게 이게 그냥 간단하지 않다. 장동혁 후보의 지금 현장에서의 연설 분위기 완전히 뭐 기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기에 앉혀야 되겠다. 그러면 초강수가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대선 바로 지고 저 디산에 관악산에 가서 울라우프 돌리고 체력 팔굽혀펴기 철봉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또 연세가 제일 또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나는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조금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제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그러니까 행간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렇게 이제 농성을 이제 벌린 이 부분은 뭐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장기죠.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 청년 김문수는 뭐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입니다. 그런 저력이 있죠. 그런 저력이 있는 그런 김문수 후보가 불법 부당한 이재명 정부의 그런 특검이 국민의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모두 당사를 모여서 우리가 비상전선을 구축해서 맞서 싸우자. 이 메시지가 지금 당원들한테 일정 부분 먹히고 있죠. 좀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듯이 파상 지세로 파죽 지세로 그냥 이렇게 장동희 후보가 상당히 치어 올리는 당 내적으로 또 일정 부분 뭐 친윤 의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갖다 등에 업고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뭐 승부수를 던진 거죠. 사실상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전국 각지의 당원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당사에 돗자리 깔고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것은 그러니까 이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이 있죠. 촉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 지도부 입장에서도 킨텍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막 그런 권역별 유세도 다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후보 유세 이제 하고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우리 당사로 다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본인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희 후보는 크게 한 방 맞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또 체력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싸우는 부분 이제는 야당이니까 뭐 말로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자신의 몸으로 또 싸우는 과거의 이력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싸우는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 건 상당한 영향을 줄까요? 그것도 저도 그걸 봤는데 본인이 당사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앞에 현관문 앞에서 전한길 씨가 마침 그 기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그걸 갖다 이제 장동혁 후보가 자기 그 방송에서 90% 이상 지지해서 자기도 지지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한길 씨의 그런 지지 입장 자체가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왜? 전한길 씨와 그 뭐 흔히 말하는 10만 지지층이 뭐 이렇게 같이 우리 당에 함께할 것이다 그랬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뭐 한 사람의 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금방 당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또 당원 가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이게 뭐 몇 달 3개월 이상의 또 당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그런 효과가 드러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일정 부분 뭐 전한길 씨의 그런 주장은 뭐 그래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돗자리를 갈면서 강경 대응하는 그런 뭐 이미지를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김 의원님은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장동혁 후보가 기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말씀은 이제 현장의 분위기는 전한길 씨가 압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뭐 전당대회를 나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 뭐 김건식하고 뭐 맞짱을 뜨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좀 핫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표로 가져야 되는데 쉽게 표로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 표는 보니까 결국 지난 대선 때 만들어졌던 김문수 쪽의 조직 즉 당협위원장들의 그룹들 그러니까 현장의 배지들은 뭐랄까 장동영 쪽으로 많이 가 있지만 밑에 있는 저변은 여전히 김문수가 굳건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당원이 된다들 바로 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바로 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 와서 붐업을 시킬 수는 있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미묘한 그 뉘앙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전한길 씨를 평가할 때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와서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 당이 그런 당은 아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전한길 씨는 좀 기분 나빠하는 거고 아주 부드럽게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을 지우려 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승국 뭐 전한길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을 할 때도 장동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답을 한 데 비해서 실제로 뭐 김문수 후보도 갈 게 이미 예정됐지만 마치 안 갈 것처럼 얘기하다 가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화끈하지 못하냐. 전한길 씨 입장에서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아니죠. 그 저변은 내가 다 깨차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전한길 씨 목에 걸려 있는 게 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러기에는 예를 들면 자기가 예컨대 진보 진영에 김어준을 대신한다고 하면 김어준이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가서 누구 지지하라고 목소리 구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몫이라면 언론의 밖에서 뭐 사람을 불러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으나 저렇게 하이브리드형으로 자기는 프레스인데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최고위원도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그것만 연호한다. 현장의 분위기는 달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조직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기에는 아직 서리겠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는 거죠. 이 혁신 후보 간 단일화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일단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선 후보 맨 처음 시작은 이제 박원순 고 이제 뭐 시장하고 단일화에서부터 뭐 주로 이제 단일화지만은 본인이 많이 양보를 한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그런 정치적 이미지가 결정적인 상황할 때 안철수 뭐 의원 같은 경우 철수한다. 그런 이제 뭐 좀 조롱 아닌 조롱도 지금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의원의 그런 정치적 행보를 뭐 지금까지 비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경태 후보 입장에서는 개혁 후보 간에 이렇게 뭐 단일화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쉽게 말하는 핵심을 갈구하고 희망하는 당원들과 국민의 뜻에 기대에 부응하자 그런 입장이지만은 뭐 사실상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면 나를 중심으로 그런 뭐 뜻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면 모르지 뭐 그런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아무래도 내일 정도까지는 해야 그래도 하루라도 여론조사 돌리고 그래도 경쟁력이 누가 더 높은지 최종적으로 우리 당원들에게라도 하긴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정도의 두 사람이 웬만큼 뜻을 일치시키지 못하면은 저 단일화 이야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혁신 후보 단일화를 좀 촉구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첫째가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없다면 훨씬 더 결과가 처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상으로 보이는 거하고 현재 이 전당대회 룰 안에서 봤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조경태한테 진 게 아니라 한동훈한테 진 게 되게 만약에 진다면. 이제 그런 부분 이상하게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수를 받고 좀 올라간 사람이 안철수예요. 끝까지 지키고 앉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후보 단일화해서 만약에 이겨서 저런 건 그나마도 다행인데 후보 단일화 졌는데 그 단일화는 후보가 또 졌을 경우에는 훨씬 더 켜이켜이 본인은 계속 양보하고 지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준석이처럼 끝까지 고 하는 것이 낫겠다. 자기 이미지를 다르게 하는 것. 첫째 제일 첫 번째 전제가 이길 수 있냐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어쨌든 이참에 개혁연대가 좀 가시적 성과를 내자. 이기고 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앞으로 당을 큰 틀에서 장악하게 가는데 그럼 뭐 안철수하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 권력의 어떤 경쟁작으로 서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제일 큰 고민은 그런 거죠. 단일화 했는데 누가 되든 단일화 한 사람이 단일화 시너지 이펙트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처참하게 졌을 때 그게 뭐냐 이거지. 이제 그런 문제죠. 선거를 한두 번씩 해본 분들도 아니고 판세를 읽고 계실 텐데 이 전망을 이번 주기 때문에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반탄 후보 2명이 오를 가능성 아니면 찬탄과 반탄 후보 1명씩 올라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 분석대로 흔히 말하는 찬탄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은 찬탄 반탄 후보 각 1명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말 그렇지 못한다면은 의외로 반탄 후보 2사람이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게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우리 당원들도 대체적으로 어느 때는 국민 여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2021년도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노원에서 3번씩이나 떨어진 그런 뭐 30대 인숙 당시 그 후보에게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걸 우리 당원들이 그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당원들은 절체절명에 그때도 상당히 당이 지리멸렬하게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30대 중반에 그는 한 번도 의원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한 그런 뭐 후보에게 상당히 전략적 선택을 해가지고 당시 이준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젊은 지도자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서울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이기죠. 부산 박영준 시장 보궐선거 이기죠. 그 예시를 몰아가지고 2022년 대선까지도 우리는 승리를 거머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당원들의 뜻은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반탄 인사들에게 더 좀 눈길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찬탄 후보가 단일화를 가져간다면 이게 이제 저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한번 경합이 될 만하구나. 이리 되면은 상당히 그 전략적 그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역시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합리적 보수가 지난 12.3 비상계엄이 돼가지고 그런 무모한 지소로 거대 입법 권력에 패하게 맛을 하고 뭐 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자정과 변화와 쇄신의 그런 노력이 지금 중요한 시간이지. 이게 뭐 다시 윤 의견을 내치고 지금 그럴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 내적으로도 공감은 크게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강성 지층의 목소리가 그 합리적 보수의 그런 바람을 지금은 듣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과반 후보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결선 투표 가능성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글쎄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우리 김승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나마도 어렵사리 말하자면 장동혁 후보를 제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만약 그게 후보 단일화가 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마지막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러면 사실 또 의외로 장동혁이 김문수를 이기는 그 안에서 역장 드라마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찌 됐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뒤로 가는 전당대회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특검 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좀 어떻게 보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이제 비상대기령까지 오늘 집행할 것 같다 하면서 또 내렸다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한 차례 무산됐었죠. 이번에는 특검 어떻게 할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통일교 그러니까 통일교 교인들이 2020 그러니까 2년도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우리 당에 이제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 그 당원 가입을 위해서 이제 통일교 자금이 이제 뿌려졌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2022년, 2023년 이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의힘 신규 당원으로 들어온 그 당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자. 이게 이제 특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의 생명이 그 당원 명부예요. 네. 이 당원 명부는 그냥 이름 석자만 뭐 적힌 게 아니고 그냥 주민등록번호에다가 그냥 계좌번호에다가 또 그런 주소 뭐 이런 것까지 다 그게 적나라하게 다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 대표가 돼도 당원 명부를 전체적으로는 보지를 못합니다. 보면은 이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유와 또 그걸 갖다가 또 당 내적으로 또 논의가 이루어지겠한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특검이 그 공당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우습게 비춰지더라도 그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당원 명부 전산 서버를 가져가겠다는 건 그건 무리한 시도였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사무실 압수수색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해도 그때 이재명 대표 그 척근 인사들이 중심이 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끝까지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사무실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그 부분은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특검 측은 다시 뭐 오늘 정도 이렇게 다시 압수수색을 다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는 어떤 시도 어렵다고 시기적으로 괜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괜히 정치적으로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압수수색 이걸로 가지고 프레임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특정 후보들에게는 좀 유리하고 어느 후보에게 불리한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특검 지금 현재 수사 기한이 특검 활동 기간이 뭐 이달 말에 종료돼서 정말 시간이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다면 또 모릅니다만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특검이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뭐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 다음 명부를 이걸 갖다 서버를 뭐 조작해 가지고 뭐 어떤 뭐 증거를 인멸시킨다든지 뭐 그거는 공당에 있을 수 없으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합리적 상식으로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를 받을 건 받아가지고 특검 본연의 수사를 뭐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당 탄압의 모양식으로 이런 적은 없어요. 이거는.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당원 명부 무리한 요구인가요? 사실은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인가요? 뭐 민주당 쪽에 대해서 정당하다면 당원 명부 공개하라 그런 새누리당도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상대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공개하라 그러고 자기 편에 왔을 땐 죽어도 안 된다 이제 그런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핵심적인 말하면 인지수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막아냈고 다 국민의힘도 막는 게 정치 일반이라고 보는데 업무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이 치고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김문수 장동혁한테 좋은 뉴스예요. 저거 봐라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당사를 쳐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저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개혁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더 원모론적으로 보면 일부러 더 말하면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검도 정말로 당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수사에 진일보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어떤 더 특정해야 돼요. 어느 기간. 그 예를 들면 예컨대 뭐 건성동원과 연계됐다 그러면 강원 지역에 한 몇백 명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거 보자. 더 훨씬 더 국민들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더라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네. 볼 필요가 있겠네 하는 것들을 좀 개방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전원이라고 하고 답변은 전원이 아니다라고 특검에서 얘기할 때는 몇십 명이다. 그럼 몇십 명 갖고 어떻게 압수수색을 전원을 다 한단 말이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려면 어차피 이게 여론전이거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기미가 있었네. 들어갈 이유가 있었네라는 것을 조금 더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기사 3부에서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에는 응할 전망입니다. 근데 지난번처럼 또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수사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오늘 이제 김혜성 씨도 이제 아마 대질신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죠. 김혜성 씨도 보죠. 또 오늘 건진법사 전성대 씨도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대 씨도. 그래서 이제 오늘 만일 대질신문이 이어져 보면 이제 기소로 가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마 특검에서 지금 현재 특검에서 준비한 그런 물증이나 혐의 이런 그러니까 기소 이 준비를 위한 이런 수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특히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창원지검에서 오랜 수사를 했어요. 많은 또 수사 내용도 확보하고 있고 이게 이첩돼 있기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그때 결심하고 또 실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만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이고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입 닫고 또 때로는 이게 법률적으로 자신이 좀 불이익을 좀 감수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자기가 또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 자체가 이제 다 사라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관련 김건희 집사로 불려진 김혜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제 유리한 진술을 하지 그 자리에 유리한 진술로 가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한테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번 진술이 이제 이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고.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 팀이 각기 다른 변호를 하기 시작했다.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이고 우선 김건희 여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변호인들은 가급적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말을 할수록 당신한테 불리해진다. 이걸 유념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지금 특검이 뇌물죄로 하느냐 알선수재로 하느냐에 따른 관심은 있다.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이 변호 전략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범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제 공동체 아니다. 혹은 내 권한이 없었다.
사실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관여했다든지 말하자면 공천에 관여했다든지 뭐 엄청나게 대통령 이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재판에 대한 전략이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는 말을 특별히 아낄 수밖에 없고 다만 김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영성 씨가 입국하면서 보인 태도도 김건희 여사에 충성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로봇 개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대통령한테는 말하자면 뭐 그 전환기 씨 같은 끝까지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헛헛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독은 이미 터졌다. 그렇게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특검들이 다 수사한 특검 수사관이 들어와서 수사를 합니다. 그냥 처음에 자료 몇 번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일정 정도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까지 다 뭉치는 것은 좀 하지 말아라라든지 또는 공범은 아니다라든지 이제 자기 형량에 비추어서 감형시킬 수 있는 요지에 대한 강조는 하지 않겠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장과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고 그러고 법무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김성태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난 이후에 상황이 확 달라진 겁니다. 그나마 바뀌기 전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의 일정 부분 예우를 가지고 상당히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심한 또 배려도 일정 부분 있었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인사한 이 새로 이제 바뀐 서울구치소장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려 과거의 전직 대통령들 수감된 그런 뭐 시설보다는 더 열악한 이제 상황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몰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대 뭐 이렇게 안과 진료 그것도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진료를 외부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수갑하고 전자발찌까지 착용시켜 가지고 외부 진료를 받게 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12.3 비상계엄의 오판에 대한 그런 뭐 죄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파면되고 또 지금 이제 그 중대 범죄를 가지고 이제 재판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 피자 그러니까 이 피자의 또 임금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그렇게 수감된 사람의 그런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모멸감을 주는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서울구치소장 혼자의 이 판단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 좀 정치적으로 이게 참 이미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모멸감을 주고 또 뭐 항제 의료 혜택까지 준다고 가지 언론에 뭐 이렇게 공개까지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항제 의료 혜택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참 국민들을 다 볼상사납게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죠. 김영지 의원. 네, 저는 어쨌든 바뀌기 전에 그 교도소장, 구치소장에 지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때 윤 대통령과 뭐 교도소장이 조금 더 뭐 지금 현재 소장보다 친했다면 혹은 친하지 않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면 병원으로 보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겁니다. 주요한 정치인이 자기 교도소 안에 건강에 위해가 될수록 위험한 지경으로 내놓는 교도소장은 없습니다. 이제 그 당시로 해결봤을 때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약간의 윤 대통령이 눈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지만
위험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전에 뭐라면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그래도 윤 대통령 때 승진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조금 더 봐줬다면 그러면 빨리 뭐 아예 뭐 병원에 입원이라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본인들의 변호는 몸이 안 좋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교도소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다라면 윤 대통령하고 친남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한 대응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DJ 묘역을 참배하면서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행보, 범 여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 것인지 김성대 대표님.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조국 씨, 윤미향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서도 상당히 이제 떨어진 이게 8.15 광복절 첫 사면인데 이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인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의 행위거든요. 그것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주로 민생 경제 사법 중심으로 이렇게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처음 뭐 이 특별 사면하는 게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었지. 이렇게 국민들 무리와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갖다 또 그렇다고 행량이 뭐 아닌 말로 3분의 1을 채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또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국민들 어떤 공감이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자신이 저지른 그런 범죄 사실을 통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여튼 뭐 조국 전 수석은 이제 사면이 이루어졌고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는 조국 전 수석이 이제 구치소 소감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 어전서일 넘버2인 원식 국회의장마저도 거기에 특별면을 했었어요. 그죠? 이전에. 예. 그럼 지금 광복절 특별 사면을 갖다가 열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는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논란이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크게 지금 번지고 있는 사이에 그 국회의장이 거기까지 가서 조국 특별면을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압박이죠. 특별 사면 대상에 이 사람 사면시켜야 된다는 거고. 또 8.15 광복절 국민 임명식에 정중한 초청을 위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갖다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청 행식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전 수석의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입장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그렇죠. 조용히 네. 대통령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프레이까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일련의 상황, 이런 자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신들 나한테 이제 뭐 이런 요청한 부분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에게 나는 빚진 게 없다. 뭐 그런 측면과 함께 또 조국 전 수석에게는 조국 대표에게는 당신 나한테 큰 빚진 거야.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 내용이 이제 어제 나왔는데 본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년 6.3 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내지는 또 지방정부 선거에서 자기는 출마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쉽게 말하면 국민들에 대한 또 심판을 묻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정치인 조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우선 뭐 두세 가지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전체 국민에 대한 통합용이었냐, 민주당 내의 통합용이었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좀 아픈 부분이 있다. 솔직하게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의 조국 혁신당의 어떤 진전이 상당히 그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진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 속에서 호남의 많은 현역 의원들이 박찬대를 밀었는데 결국 정청래가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입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지하는 흐름과 당원들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옛날에는 의원이 오다 내리면 그게 그대로 의원의 뜻이 당원의 뜻이 됐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호남에서의 현역에 대한 교체 비율이라든지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 놔두면 그대로 감옥에 조국을 넣어둔 상태로 지방선거까지 갔을 때 오히려 호남이 더 위태롭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소위 여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인데 당원들이 정청래를 뽑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조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자를 둠으로써 매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또는 그 과정에서 과거에 본인은 소위 DY 정동영계의 정청래와 이재명이었는데 이제는 구도를 바꿔서 친노 친문하고 함께하는 이재명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당내를 조금 더 캄다운 시키는 이 정청래 김어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각되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고, 나머지는 소위 윤미향 조국에 대해서는 소위 진보 진영의 어른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요구해 왔거든요. 어차피 사명권이라고 하는 건 찔끔찔끔해도 그때마다 다 대통령이 욕먹습니다. 그럴 바에야 초기에 그래 그나마도 지지율 높을 때 완샷으로 하고 욕먹겠다. 그 다음에 다른 예컨대 25일 트럼프하고 만나고 다음 정치를 통해서 이 예컨대 몇 프로 9% 빠졌는지 8% 모르겠어요. 빠진 건 다시 올리겠다는 자신감. 그래서 정권 초기에 한꺼번에 하자라고 했고, 아마 8.15 행사를 보면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하고 다 마음으로부터 흉금이 없는 앙금이 없는 8.15를 맞았구나. 막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시간이죠.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첫 선발 경기부터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네요. 기사 대부분이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absolutely next 레벨이다. 중계 방송에 이렇게 울려 퍼질 정도로 정말 차원이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합류한 지 이제 2경기째고 선발 첫 경기였는데 첫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아예 승리를 이끌었어요. 뉴 잉글랜드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전반전에는 슈팅도 약간 좀 뭔가 어설픈 것 같고 또 인조잔디에 약간 적응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후반 들어서부터는 정말 착착 그야말로 눈에 띄는 선수네 하는 느낌을 줬습니다. 전 후반 이제 6분에 델가도 선수의 첫 골을 뽑아낼 때도 사실상 먼저 상대 수비를 밀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델가도 선수가 가볍게 차나올 수 있게 이게 정말 어시스트라는 게 이렇게 편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줬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이제 슈아니에르의 쐐기골을 도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해결해도 될 정도고 앞에 두 선수가 있기는 했지만 충분히 오른쪽으로 제치던 왼쪽으로 제치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왼쪽으로 달려들고 있던 슈아니에르 선수에게 가볍게 밀어줘서 두 번째 골. 이 정도 되면은 그 중계 방송 그대로 absolutely next 레벨이라는 게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고 증명하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첫 공격 포인트 올리면서 2대0 승리 이끌고
평점 8.5점으로 해서 MVP도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현재 중계가 이 정도 나올 정도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뭐 스티브 감독 축구 지능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다가 기술도 뛰어나고 체력까지 갖췄다. 아 이거 제대로 된 선수가 왔다 이런 뜻이고요. 쐐기골을 넣은 슈야네르 선수는 손흥민하고 함께 뛰니까 더 뭔가 경기가 쉬워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근데 정작 손흥민 선수는 매 경기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이제 24일 날 이번에는 이제 댈러스로 가게 되는데 24일 날은 이제 골도 넣고 이왕이면 좀 더 2연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적설이 잦아진 베넨의 김민재 선수 슈퍼컵에서 단 10분밖에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어요. 네,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 이제 독일 슈퍼컵이었는데 그 슈퍼컵이 뭐 느낌 다 아시겠지만 2025, 2026 시즌을 시작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리그 앞둔 첫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선발 명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 다행히 후반 35분에 투입돼서 약 10여 분간 뛰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선발은 아니더라도 일단 로테이션에는 합류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경기는 되게 수월하게 풀어갔어요. 해리 케인 선수 또 이적생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우승도 맛봤고 이번에 슈퍼컵도 우승했고 우승컵 2개를 들어 올렸는데 조금 찜찜한 건 본인이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겠죠. 전체적으로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을 마치게 되면 월드컵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어떤 리그가 됐든 빨리 몸을 만들어서 출전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뭐 본인에게도 또 본인의 명예회복에도 중요하고 우리 축구 대표팀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와 템파베이 김하성 올 시즌 첫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3연전을 벌였거든요. 근데 두 선수 뭐 495일 만에 맞대결이라고 하는데 맞대결 다 왔어요. 토요일부터 이제 선수 주간이라고 해서 선수가 본인의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문양이나 로고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태극 마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배트에 둘 다 태극 문양을 달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또 뭐 3차전 치르는 동안 두 선수가 나란히 4안타씩을 기록하면서 뭐 승리도 나눠가졌어요. 1차전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첫 타석에 볼넷으로 나가서 그때만 해도 타격감이 조금 살아나지 않는 거 아닌가 했는데 8회 안타를 뽑아서 4경기 연속 안타. 김하성 선수도 뭐 안타 치면서 또 역시 만루기회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경기는 템파베이가 이겼어요. 2차전도 이번에 이정우 선수가 안타를 2개나 쳤는데 또 템파베이가 이겼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3차전 벌어졌는데 다행히 이정우 선수가 아주 큼지막한 2루타를 치면서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러면서 팀의 7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제 2안타를 치면서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승리를 가져가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면 2승 1패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김하성 선수가 일단 승리를 거둔 걸로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문동주가 경기 도중 타구에 오른팔을 맞는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 NC와의 경기였는데요. 사실 지난 토요일에 10승 도전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4회에 그 최종원 선수의 강한 타구를 던지는 손 오른손에 맞았어요. 맞자마자 경기장에 쓰러졌기 때문에 정말 그 한화 팬들은 가슴 철렁. 그리고 모든 그 팬들이 문동준 다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년에 WBC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활약해야 할 공간이 많은데 큰 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어제 엑스레이 결과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충격을 받게 되면 그 순간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랜 동안 뭐랄까 뭐 그 선수를 약간 좀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그래서 약간 이외에 지금 맞은 것 이외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태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큰 부상이 아니라니까 한화 팬들도 다행이고 한국 야구를 지켜보는 팬들도 다행이다. 뭐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불과 며칠 전 키움과 6년 계약을 체결한 송성문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다고요? 네, 어제 갑자기 이제 홈 경기를 앞두고 그 이번 시즌을 마치고 나면 포스팅을 한번 시청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6년 계약을 할 정도 되면은 해외 진출보다는 국내 리그에 남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타율도 3할이 넘고요. 지금 뭐 20홈런 20도로 치면서 타점 66점에 득점은 75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잘 튀고 잘 달리고 또 수비도 안정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이저리그에서 탐낼 만도 한데 이 선수가 가게 되면 또 키움 또 전력이 강화될 수 있잖아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시카고 컵스를 포함해서 몇몇 구단
사람들에는 이 선수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고 또 아까 오늘 저 사안타 쳤다고 말씀드렸던 김하성 선수도 밑줄의 본전이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본인에게 자극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 오랜만에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두고도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고요? 네, 사실 토요일 날 이게 진주 코리아나 인비테이션이라는 국제 경기가 있었는데 일본하고 경기했어요. 하필이면. 근데 이제 일본이 한마디로 그야말로 주전들이 모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세트 가볍게 가져온 이후에 2, 3세트 좀 힘들었고 4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동점이 됐는데 문제는 5세트였어요. 제가 봐도 좀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서브는 분명히 아웃이 됐는데도 점수가 인정이 되고 우리 선수가 침봉도 아웃됐는데 그걸 터치아웃에서 점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깨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주대회 국제대회라는 거 분명하거든요. 아무리 일본을 이겨야 되지만 사실 이렇게 이기면 안 되지 않냐 하는 팬들의 비난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구협회 분명히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심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심판이라든가 운영진에는 반드시 징계를 줘야 우리 스포츠가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정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좀 있었고.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에서 일본에 이런 흠잡히는 거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품격 토론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1.1%로 직전 조사인 8월 첫 주 조사 대비 5.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격기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